일화 소학교 시절의 첫사랑, 그리고 빼앗긴 마음. 야, 소래야. 오늘도 또 늦었네. 1970년 어느 봄날, 흙먼지 날리는 시골 소학교 운동장에서 병철이가 큰 소리로 외쳤다. 소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 뛰어왔다. 고무신 한 짝이 벗겨져 맨발로 뛰는 모습이 애처로웠다. 미안해. 집에서 동생 밥 먹여주고 와서. 소래네는 가난했다. 아버지는 막리를 나가시고 어머니는 갓난아기를 업고 남의 빨래를 해주며 품삯을 벌었다. 에이, 맨날 변명만 하네. 동숙이가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동숙이네는 마을에서 제일 잘 사는 집이었다. 아버지가 곡식 장사를 해서 늘 쌀이 넉넉했고 동숙이는 늘 깨끗한 옷을 입고 다녔다. 하지만 병철이는 달랐다. 괜찮아, 소래야. 너도 집안 사정이 어려우니까. 병철이는 항상 소래를 감쪽같이 챙겼다. 도시락도 나누어 먹고 연필이 떨어지면 자기 걸 깎아서 주고 나무찜을 잔뜩 찌고 가면 반 나눠서 짊어지기도 하였다. 그런데 한 사람이 더 있었다. 바로 동민이었다. 동민이는 한 학년 위였지만 소래만 보면 자꾸 따라다녔다. 소래야, 이거 내가 받은 사탕이야. 너 줄게. 소래야, 오늘 우리 집에서 닭 잡았는데 이거 가져가. 동민이는 소래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가져다 주며 관심을 보였다. 소래도 병철이가 그저 좋았다. 그런데 운명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다. 소래는 병철이에게 줄 손수건을 정성스럽게 술을 놓고 있었다. 하얀 천에 파란 실로 병철이의 이름을 새기며 이거 병철이 오라버니 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런데 그 손수건을 동숙이가 먼저 발견했다. 소래야, 이게 뭐야? 손수건에 누구 이름을 새겼네? 아, 그건. 소래가 당황하는 사이 동숙이는 손수건을 빼앗아 들었다. 병철이 오라버니 이름이네. 혹시 이거 놔주려고 만든 거야? 동숙이는 완전히 착각했다. 고마워, 소래야. 나도 병철이 오라버니 좋아하는데 네가 이렇게 내 마음을 알고. 아니야, 동숙아. 그게 아니라. 하지만 동숙이는 이미 그 손수건을 가지고 병철이에게 뛰어가고 있었다. 소래는 뒤따르면서 내 이름부터 적을 걸 이라는 후회를 하였지만 동숙이는 자꾸 멀어져 갔다. 병철이 오라버니, 소래가 나 대신 이거 만들어줬어. 그 순간 소래의 세상이 무너졌다. 병철이는 손수건을 받아들며 어리둥절한 미소를 지었다. 소래가? 정말 고마워, 소래야. 동숙이를 위해서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돌아섰다. 소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 손수건이 사실은 자신이 병철이를 좋아해서 만든 거라고. 그날 이후 병철이와 동숙이는 더욱 가까워졌다. 그리고 소래는 점점 더 외톨이가 되어갔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의 운명은 엇갈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소래의 가슴은 평생의 공허함을 안게 되었다. 이와 잘못된 선택, 그리고 어긋난 인연. 10년이 흘렀다. 소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가 공장에서 일했다. 밤낮 없이 재봉틀을 돌리며 돈을 벌어 고향에 보냈다. 부모님과 어린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였다. 그런 소래를 줄곧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다. 바로 동민이었다. 동민은 진짜로 소래를 사랑했다. 소래야, 너 언제까지 공장에서 고생할 거야? 나랑 결혼해. 내가 평생 잘해줄게. 동민은 소래가 서울에 올라온 뒤로도 계속 편지를 보냈다. 때로는 고향 특산물을, 때로는 용돈을 붙여주며 끈질기게 구애했다. 동민아, 미안해.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소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병철이 있었다. 고향 소식을 들을 때마다 병철이와 동숙이가 잘 지내고 있다는 얘기에 가슴이 아렸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소래야, 너희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빨리 내려와. 어머니의 다급한 전보를 받고 소래는 급히 고향으로 내려갔다. 아버지는 중풍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었다. 소래야, 이제 어쩌지? 어머니는 울면서 매달렸다. 그때 동민이 나타났다. 소래야,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병원비도 내가 낼게. 동민아, 고마워. 하지만 이런 큰 돈을.
괜찮아. 대신 조건이 있어. 나랑 결혼해줘. 소래는 망설였다. 사랑 없는 결혼이라는 걸 알면서도 가족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알겠어. 결혼하자. 동민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는 진심으로 소래를 사랑했다. 소래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언젠가는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결혼 초기 동민은 정말 잘해주었다. 아버지 병원비를 대주고 시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소래에게도 늘 다정했다. 소래는 천천히 마음 문을 열어주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선 아직 병철이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었다. 그런 소래의 마음에 지친 동민은 점점 변하기 시작했다. 소래야, 나한테는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해? 내가 뭘 잘못했어? 미안해. 시간이 필요해. 시간? 벌써 결혼한 지 2년이나 됐는데? 동민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리고 술에 취해서는 소래에게 화를 냈다. 너 아직도 그 병철이를 잊지 못하는 거지? 그런 게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네가 밤마다 우는 거 내가 모르는 줄 알아? 동민의 마음은 점점 꼬여갔다.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그리워한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러다 더 큰 문제가 생겼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이 집 며느리는 왜 이렇게 씨가 마르니? 시어머니의 구박이 시작됐다. 애도 못 낳으면서 밥값은 하니? 동민도 점점 소래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소래를 지켜주려 했지만 아이가 없으니 가족들의 눈치가 보였다. 한편 시골 동네에 살고 있던 병철과 동숙도 평탄하지 않았다. 동숙은 결혼 후 도시 생활을 동경하며 불만이 많았다. 여보, 서울로 이사 가자. 여기서 뭐라고 살아? 동숙아, 내 일이 여기 있잖아. 당신 일이 뭐가 그리 대단해? 동네 철물점 하나 하는 게. 동숙의 불만은 날로 커졌다. 그러다 동숙의 오빠가 미국에서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여보, 오빠가 미국으로 오라고 해. 거기서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병철은 망설였다.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어딘가에 있을 소래를 생각하면서. 그러자 동숙이 폭탄 선언을 했다. 그럼 나 혼자라도 갈 거야. 아이들도 데리고. 뭐라고? 사실 있잖아, 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미안해. 동숙은 정말로 떠났다. 병철은 혼자 남겨졌다. 아이들을 빼앗기고 아내도 잃고. 병철은 시골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갔다. 소래는 동민과의 삐걱거리는 결혼 생활을, 병철은 호라비의 외로움을 견디며. 그들은 떨어져 있었지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냈다. 운명은 잔인하게도 그들을 비껴갔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삼화중년의 그늘, 서로 다른 외로움. 1990년대 들어서면서 소래와 동민의 결혼 생활은 점점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동민은 이제 대놓고 다른 여자들과 어울렸다. 소래가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서운함이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게 만들었다. 여보, 오늘도 늦을 것 같아. 전화 너머로 들리는 여자의 웃음소리에 소래는 가슴이 저렸다. 하지만 뭐라 할 수도 없었다. 자신도 동민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으니까. 더욱 큰 문제는 경제적인 것이었다. 동민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지기 시작한 것이다. 소래야, 집 담보로 돈 좀 빌려야겠어. 여보, 그럼 우리가 살 집은? 걱정 마. 사업만 잘 되면 몇 배로 갚을 수 있어. 하지만 그 사업마저 망했다. 그리고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다. 여기 김동민 씨 집 맞죠? 돈 내놔.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소래는 무릎까지 꿇으며 빌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집도 경매에 넘어갔다. 소래야, 미안해.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동민은 처음으로 소래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소래는 이때까지도 동민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사랑해주지 못해서 동민이 이렇게 되었다고 자책했다. 하지만 동민은 견디지 못했다. 소래야, 나 형 있는 부산으로 내려가야겠어. 거기서 일자리를 구해볼게. 그렇게 말하고는 동민이 사라졌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동민은 다른 여자와 함께 부산으로 도망간 것이었다. 50대가 된 소래는 혼자가 되었다. 빚은 고스란히 소래 몫이 되었다. 무일푼이 된 소래는 남의 집 가정부로 일하기 시작했다. 아줌마, 변기 좀 더 깨끗이 닦아주세요. 화장실 바닥에 물자국 있네요. 하루 종일 남의 집을 청소하고 받는 돈은 겨우 10,000원. 그것도 감사하며 악착같이 모았다. 소래는 가끔 우울해하며 병철 오라버니를 떠올렸다. 병철이 오라버니,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 한편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는 병철 역시 혼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막상 서울로 올라왔지만 준비되지 않는 사업이라 어려웠다. 이것저것 시도 후 역시 철물점을 시작했지만 어려웠다. 더욱 힘든 건 외로움이었다. 아버지, 우리도 이제 애들 키우느라 바빠서 자주 못 갈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자식들은 연락도 뜸했다. 그리곤 동숙을 통해서 연락을 안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병철은 저녁이면 혼자 소주를 마셨다. 소래야, 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가끔 동네를 걸으며 소래와 비슷한 뒷모습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돌아보면 늘 다른 사람이었다. 그렇게 둘은 같은 하늘 아래서도 서로를 그리워하며 외로운 나날을 보냈다. 사와 60대 길 위에서 다시 만나다. 2010년 겨울, 호떡 따끈따끈한 호떡. 60대가 된 소래는 시장 골목에서 작은 호떡 장사를 시작했다. 손이 꽁꽁 얼어도 발가락이 시려도 살아야 했다. 그런 어느 날, 아줌마, 호떡 하나 주세요. 낡은 점퍼를 입은 할아버지가 다가왔다. 소래는 호떡을 건네주며 고개를 들었다가 깜짝 놀랐다. 이 얼굴이 혹시 소래냐? 병철, 오라버니? 50년 만의 재회였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주름이 자글자글해진 얼굴, 백발이 성성한 머리. 하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다. 참, 이게 얼마나 오래된 일이야? 그러게 말이야. 병철 오라버니도 이 동네에 살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 병철은 매일같이 호떡을 사러 왔다. 소래야, 날씨가 너무 춥다. 이거 털장갑이야. 아이고, 고마워라. 그런데 왜 이런 걸? 그냥 네가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서. 소래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첫사랑은 여전히 설렜다. 하지만 어느 날 소래가 보이지 않았다. 어디 아픈가? 걱정이 된 병철은 소래의 집을 수소문해서 찾아갔다. 쪽방 같은 작은 집에서 소래가 열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소래야? 병철 오라버니, 미안해. 감기가 독감이 되었나봐. 병철은 그날 밤 내내 소래를 간병했다. 이마를 닦아주고 죽을 끓여주고. 그러다 마침내 서로의 지난 사연을 털어놓게 되었다. 나 사실 그때 너를 좋아했었어, 소래야. 뭐라고? 동숙이한테 고백받았을 때도 내 마음은 온통 너였어. 소래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다. 이제 와서 뭘? 이미 다 지나간 이야기인데. 그렇게 말하는 소래의 표정에는 아쉬움과 그리움이 가득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50년 동안 쌓인 그리움을 쏟아냈다. 그들은 그제야 알았다. 세월이 오래 흘렀어도 첫사랑의 순정은 계속 남아 가슴을 데운다는 것을. 오화 늦게 찾아온 진짜 사랑.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겠어? 병철은 소래에게 프로포즈했다. 60대의 나이의 말이다. 소래야, 이제라도 우리 함께 살자. 남은 인생이라도. 오라버니, 정말 괜찮을까? 우리 나이에. 나이가 뭐가 중요해? 사랑하는데. 두 사람은 소래의 작은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소래야, 커피 탈까? 응, 고마워. 나는 콩나물국 끓일게. 함께 시장을 보고. 이거 비싸네. 저기 가게가 더 쌀걸? 그래, 같이 가보자.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며. 야, 이 드라마 주인공들 우리보다 어리네? 그러게, 사랑도 우리가 더 진짜 같은데? 소래는 6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행복을 맛보았다. 오라버니, 나 이렇게 행복한 게 죄스러워. 무슨 소리야? 우리 이제라도 행복한 게 어디야? 병철도 마찬가지였다.
소래야, 내가 평생 찾던 게 바로 이런 평범한 행복이었나 봐. 두 사람은 동네에서 유명한 로맨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다. 저 두 분 봐. 60 넘어서도 저렇게 다정해? 부럽다 정말. 어느 봄날 둘은 손을 꼭 잡고 뒷산에 올랐다. 50년 전 어린 시절 뛰놀던 그 산이었다. 소래야, 그때 여기서 산딸기 땄지? 응, 기억해. 그때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제는 매일이 그날보다 더 행복해. 소래가 병철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오라버니, 우리 늦었지만 그래도 만났잖아. 그래, 늦어도 상관없어. 지금이 가장 좋아.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60대에 찾은 첫사랑, 그리고 마지막 사랑.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온 세상에 보여주는 두 사람이었다. 사랑은 늦게 와도 여전히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다. 그리고 그 힘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를 다시 웃게 만든다. 뒷이야기. 지금도 그 동네 시장 골목에서는 두 할머니, 할아버지가 함께 호떡을 팔고 있다. 할머니, 할아버지, 호떡 2개 주세요. 네, 따끈따끈해요. 손을 꼭 잡고 장사를 하는 두 사람을 보며 사람들은 말한다. 저래서 사랑은 아름다운 거야. 끝.